골밀도 검사를 받고 나면 다양한 수준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골밀도 청년에서 70% 미만 골다공증, 7, 80% 골감소증, 80% 이상은 정상, 골밀도에서 원인모를 근육통이 골다공증 약 때문이라고요? 근육통이 골다공증 약? 주의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이신, 등등등등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어서와 역사와 사실 무서운 항생제 부작용인데 그것이 바로 가민 반응입니다. 가민 반응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 읽었던 거네요. 그럼 다시 넘어가서 자 새롭게 전부 다 정리하기는 힘들고 하나씩 점검을 해서 보도록 합시다. 내 아이에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외형제 정말 독이 될까요? 내 아이에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외형제 정말 독이 될까요? 원인 모를 피고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의심해 보세요. 갑상선 호르몬제 피곤. 다시 말하자면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항알레르기 효과, 알레르기에서 카드레에서 기미성 조성형 등 아토피에서 연화제 등등을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것이 토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공진단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있나요? 발진 두드러기, 개성이었을 때 불쾌감, 공진단 경우처럼 대중으로 알려진 한약 제제는 무심코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몸에 잘 안 맞으면은 이런 것이 또 생길 수가 있네요. 자, 아모디핀이라는 게 있네요. 아모디핀 중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 칼슘 채널에서 혈압제네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혈관 이완 수축을 억제하는 것들 교감신경을 차단한다라는 거죠. 안지오텐신 이렇게 하는 칼슘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안지오텐신2 전환 억제제, 또 교감 차단제, 통로 차단제 이런 것이 있는데 위장이 약한 사람도 공진단 복용을 조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숙제항은 점액성분과 철분 등 미네랄과 난소화성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평소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설사를 피우는 사람이 숙지향을 복용하면은 또 복통이나 팽만,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 공진단을 먹으면 위장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 공진단 이런 것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혈압약의 종류와 부작용은 주의사항은 심장 압력과 박동수를 조절하는 약은 뭘까요? 교감신경 차단제가 교감신경 차단제가 뭐가 있나요? 기관지 수축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있고 발기 성료 보조 수면장애 그렇네요. 혈압약의 종류가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저혈당 유발을 할 수 있고 수분 배출을 증가시키는 약이 뭘까요? 수분 배출을 혈중 칼륨을 감소시키고 요산 축적을 해서 통풍 발생을 가능하게 하고 이상 체질 이렇게 만드네요. 그래서 수면방해가 될 수면 전체 복용은 피해야 된다. 혈압약을 모든 혈관의 혈압으로부터 낸데 동맥혈압을 말하는데 혈압은 혈관 내에서 양과 동맥혈관의 신축성에 영향을 받는다. 혈액은 심장에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심장이 서쪽에는 심장이 충전되는 혈액은 동맥으로 이동하죠. 동맥 혈액이 증가하면서 모세혈관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때 압력이 서쪽의 혈압에서 혈압계 심장 이완할 때는 동맥으로 혈액을 보내지 못합니다. 동맥 자체의 탄생에 작용해서 혈액을 밀어내게 되죠. 몸이 좋다고 해서 공진을 먹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고요? 혈압약을 먹고 성욕 감퇴가 왔어요? A협 초정물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쿠마르는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파린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혈전증 환자나 응고 지연 환자, 간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환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항응고 약물 안내에 대해서 A협 추출 성분으로 만든 스테린은 주의 의약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테린 A협. 타이레놀은 어떨까요? 타이레놀 또 이것은 콕스3가 또 PGE2 생성을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진통제라고 부르는데요.
브루펜이나 타이레놀 복용해서 저체온증이 생기는 것은 뭘까요? 앞에서 체온증 질환이 있다고 말했는데 PGE2는 시상하부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물질로도 작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효소는 콕스3. 만약에 해열제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PGE2가 너무 억제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세트 포인트가 정상이하로 내려가서 저체온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브루펜이나 타이레놀은 열이 없는 경우에 독특한 사실이 있습니다. 브루펜을 복용하고 저체온을 호소한 환자들 중에서 30% 정도가 타이레놀을 동시에 복용했다는 것입니다.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저체온증이 온 경우도 브루펜을 동시에 복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체온은 계열이란 이것은 콕스3 선택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됐다. 첨부제 안전 사용법은 건조하거나 약한 피부에 부착했다가 떼는 경우에 미온수에 적당히 불린 후에 떼십시오. 첨부제 피부 부착했다 미온수에서 불린 후에 햇빛에 노출 텐데 가민성 또 피부 알레르기 방지에서 충혈 손상되기 쉬운 것을 온 찜질 후에 전후에 떼자 했네요. 약속으로 만든 위장약 먹고 발진이 생겼어요? 위장약 먹고? 그럴 수도 있나요? 외엽 추출물은 이런 거 스젠, 디스테, 지소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진통제 첨부된 것이 또 케토토, 캣펜테 첨부제는 바로 떼어서 붙일 수 있는 반전구 형태를 말하고 점착제와 부착이 쉽습니다. 스포제는 의약품 가루에서 이렇게 하는데 비스드로이성 항염제를 포함한 첨부제는 내용은 찜질한 후에 맞추어서 적당량 해야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랜딘 E가 생성이 되고 이들은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포인트를 올리면 열 생산이 많아지고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열을 낮추는 해열제는 브루펜, 비스트로이성, 계열 타이레놀,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PG2를 생성해서 세트 포인트를 낮추는 원리로 생성합니다. 해열제가 크게 브루펜과 타이레놀을 나뉜 이유는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고 약을 먹었더니 불편한 점이 생겼네요. 파스고진 것을 햇빛에 조심하라고요. 당뇨 질환자 운동요법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150분 정도 중증도 이상이 필요하다. 고강도로 통해서 그래서 강도가 높은 운동 실천이 당화 혈색소의 개선 효과가 현저합니다. 그러니까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 등 근기사항이 염려하는 이형 환자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저항성 운동을 실시합니다. 저항성 운동, 무슨 이제 역기 운동기구 이런 거. 관성동력 질환 10년 위험도가 10% 이상 환자가 빠르게 걷기 할 때는 운동 시작 전에 운동 부하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네요. 이렇게 내시경 수술 전에 항혈전제 및 이래서 중단 기간은 어떻게 와파린을 했으면은 한 이틀 정도 지어야 되네요. 5, 7일과 투여 정지 시기네요.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시간들이 다 저기 인계져 있군요. 항응고약이라든가 항혈소판약 이런 것들이요. 출혈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출혈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마늘, 콘드레이틴, 포도주, 카페인, 캡사이신, 아마시라든가 생강, 울금, 정량 이런 것들이 비타민 E라든가 글루코스, 아미노, 황근 등 이런 것들이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오메가3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것이 있네요. 혈관에 막힌 부분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석이 손상되고 동맥경화, 간성동맥, 이코노미,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기고 만약에 약을 복용할 정도로 혈전 방생 위험도가 높다면 혈전 생성 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는 피로약이라는 거죠. 피로약. 스피린보다 위장관 혈을 적게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항응고제 역시 출혈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혈 가능성이 4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항응고 출혈이 위험이 다 있네요. 자, 이제는 너희들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바로 신체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신체의 대세. 스테로이드는 초기에서 부기 열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 후기에 만성 염증을 또 흉터가 생기지 막아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면역 억제를 하기 때문에 또 일시적인 천식이라는 만성 알레르기 개선을 하지만 또 지나면은 그것이 더 무리가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관절약을 먹고 식욕이 너무 당긴다? 관절약을 먹고 코르티코이드 당질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대사성 효과로 혈중 포도당 양을 증기,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나트륨 흡수를 증가시키고 칼륨 배수를 촉진한다. 이런 약들이 그런 또 효과를 내기를 하네요. 이러면 불면증과 또 가슴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약들이요. 코르티코이드 3가지 효과. 약물에서 자, 항생제 때문에 발생하는 설사에 관심을 꼭 가져. 이것은 바로 기회 감염균의 증가입니다. 장내에는 유익균뿐만 아니라 유해균도 살고 있는데 클로스트리디움, 디비슬리, 칸디다균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이 유해균에 의해서 크게 활성하지 못하다가 유해균에 의해서 또 항생제에 또 미생물이 크게 손상받으면 크게 증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유해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네요. 손상되면은 항생제에 의해서 항피화된다라고 이렇게 유명 이런 수지 코헨 박사는 말했다는 거죠. 저널리스트 에드 영은 항생제는 충격과 공포를 가져오는 무기라고 무차별 살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무차별 장내 미소나 초산제선 프로피온 등 생산하며 장관운동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시키고 유익균들이 항생제 때문에 감소하게 되면 담즙산이 정체되고 지방산 탄수화물 대사가 억제되고 소장내 농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막아버린다 이 말인데요. 신진대사가 막히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당연히 오는 것이겠고 자 암흑시 실리는 강검이 항생제로 균을 제거하는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귀 통증이 심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 나는 경우 또 암흑시 실리는 잘 낫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처방하기도 하는 건데 우윳빛이 돌고 새콤달콤한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항생제 복용 후에 나타나는 설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항생제 복용 후에 나타나는 설사를 무시하지 말자. 항생제 메트포르민 약물 복용하면서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약물 복용으로 해서 몸에 있는 영양소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영양소 결핍을 일으키는 약물을 들어 먹으라. 먹으면 강도라는 뜻이니까 적절한 혈증이 셈이지요. 소지코인은 메트로 관련해서 코인종 Q10, 일산 비타민 B12, 프로바이오틱스를 고갈시켜서 간성상, 혼미, 의기소침, 신경장애, 근육경련, 구수면 설사, 변비, 곰팡이, 피로, 고혈압, 심장질환 발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메트포르민 염산염 복용 시에 해당 영양소를 섭취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 감소로 인해서 빈혈, 신경병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가로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했네요. 혈당 강화제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거 이름도 많네. 모두 메트포르민 산염이 되어 있네요. 위상지질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일어날 때는 이런 약을 조심해서 섭취 복용해야 되겠다. 잠이 잘 안 올 때는 술이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술자리는 많죠. 만약 술을 드신다면 수면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알코올이 졸피뎀 타르산염의 진정 효과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건 사고는 알코올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간에서 대사됩니다. 강한 대사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면 효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혈액약이나 항생제 등으로 처방할 때는 약사에게 수면제 복용 사실을 말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절이 먼저 되는 약이다라는 거고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데 절피 초단시간 수면제이다. 복용 후에 신속하게 흡수돼서 절피됨이 빠르면 10분에서 30분 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중독이 될 수 있으니까 가스가 차는 것이 소화불량이 아니라 약 때문이라고요? 가스가 차는 것이 수면제 하늘로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이것은
디히드로인타르산염이 가장 장 근육신경에 작용해서 장 운동성을 감소시키며 항문 혈액의 배변 반사 억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 폐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장 폐색. 항문 혈액의 배변 반사 억제 작용을 일으킨다. 신경이 작용해서 환자가 이런 약을 잘 모르고 중단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데 변비약을 임의로 복용했다면은 부작용이 초과로 발생할 수 있다. 장 운동이 떨어진 상태에서 되면 장 폐색. 그래서 변비약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식욕 억제제가 있네요.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있군요. 억제제. 기침 시럽을 먹었더니 변비가 왔어요. 기침 시럽을 약사님 변비 약 주세요. 기침 시럽을 먹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원일 이런 약물들이 식욕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추신경을 지속적으로 흥분시킨다. 약물 복용 후에 나타나는 불안, 현기증, 자극도, 행복감, 떨림, 두통 이런 것들이 폐, 고혈압, 환막 질환 등 심혈관 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경험신경 흥분으로 인해서 항콜린 작용이나 소화 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두드러기 발생이나 성욕 감퇴 등 펜터민, 연산염 같은 중추 흥분제들은 다른 약물과 복용 시 부작용이 더욱 심해질 수가 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바로 핑크색 코프 시럽, 자,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세다라는 거죠. 국민 45명당 한 명꼴로 식욕 억제를 복용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복용 비율을 따졌을 때 여성이 105만 압도적으로 많고 그렇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정을 많은 국민이 식욕 억제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영향이 줄지도 모르는 것을 많이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약물 때문에 예기치 않게 미각을 잃거나 흡을 장애를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약물의 부작용이 있다. 흡을 장애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만도 가초정도 아닌데 식욕 억제를 끊을 수 없다고요? 식욕 억제. 마항은 중독성 약물. 에페드린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소비를 높이고 운동신경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남용하기 쉽다. 흥분성 약물은 암페타민과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뇌신경에 직접 작용할 수 있고 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을 이용하면 메스암페타민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항을 전문가 지식 없이 정신시간을 했다면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마황 있다는 거죠. 에페드린 이런 연구가 있군요. 마항이 한약제제. 마항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물인 에페드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에페드린이 몸에 흡수되면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또 혈관 수축하고 분비물을 줄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는 과다한 교감신경 때문에 마항의 신경 불안, 또 불면증, 두통, 메스꺼움, 구토, 빈뇨기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기관지에 류코트리엔을 작용하는 기관지 수축에 전식을 유발하고 코막힘 같은 것들이 생기고 비염이나 천식 예방에 위해서 또 증상이 있을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류코트리엔 반응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류코트리엔 조절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을 조절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힘든 만 1세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더 유용하죠. 효과도 뛰어나다라고 하는데요. 또 비염인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자와 충혈 제거제 복합체 병용 처방을 하기도 하고 이런 논문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악몽을 꾸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도파민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분성 신경 전달이 교감, 이때 악몽을 꾸는 조건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도파민줄 교감 신경장이었는데, 둘째는 렘 수면은 중뇌와 뇌계에 위치한 렘 작동 아세틸콜린을 강의하는데 아세틸콜린 악몽을 꾸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수면 뇌파 검사를 해보면 높은 각성 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성 상태가 악몽으로 이어지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세틸콜린. 셋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와 악몽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악몽을 꾼다는 거죠. 이럴 때 세로토닌이 높아질 수 있고 멜라토닌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제가 참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먹는 비염약이 꿀잠을 방해할 수 있다고요? 비염약이 꿀잠을 또한 교감신경에 과다한 원하는 초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 10명을 체크했습니다. 결과는 졸음이 유발될 때 교감신경이 완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으로 나왔죠. 이 부분을 의왕청심원에 빗대보면 의왕청심을 과다하게 교감신경이 완화되면 의왕청심은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느른하거나 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의왕청심원 설명서에는 이런 부작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임상에서는 의왕청심원을 복용 후에 졸음이 쏟아졌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졸음이 쏟아졌다. 의왕청심원의 신경 안정 현황은 중추신경이 아니라 자율신경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데 의왕청심원을 복용 이런 증상을 치료줍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 42명으로 측정을 해서 1시간이 지나자 이런 교감신경 완화가 되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런 상태는 2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본래 들어왔고요. 의왕청심은 신경과 약을 복용한 뒤에 악몽을 꾸고 있어요. 악몽? 의왕청심 먹고 졸릴 수 있나요? 이런 등과 의료서와 매출이 비슷하게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먹는 약인데요. 혀에 있는 미래에는 맛수용계 수용체가 있습니다. 미래에서 그래서 치과 이런 것들이 미각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러한 복용제 미각장애를 일으키는 약물은 미래에 손상시킨다. 그래서 항암제, 사망제, 항우울제, 구강을 건조시키는 항히스타민제, 또 혈압약 등등이 있다라는 거죠. 맛은 식욕과 깊은 관련이 있기도 한데 신체 방어 기전에 의합니다. 이런데 쓴맛이 난다면 우리 몸은 이것을 위험물질로 해석하고 쓴맛이 난다는 거죠. 약을 잘못 먹으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약을 먹었더니 여기저기 아파요. 항생제를 뒤꿈치가 아파요. 고질 뼈가 삭는다고요? 오늘 근육통이라고요? 뭐 자꾸 붓는다고요? 난 후에 저체온증이 일어난다고요? 종이 왔다고요? 자, 이런 것들 약을 먹었더니 속이 불편해요. 어제도 잠이 안 와요. 약을 먹었더니 그래서 스테로이드 때문에 피가 나와요. 연골 바르니 붉게 가려워요. 속이 불편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유해한 작용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석양 콧물이 온 것처럼 불편함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지만 부작용의 실제 의미는 본래 역효과를 의도했던 것 다른 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비아그라의 원리 심장약을 개발하던 것이었는데 부작용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용도를 바뀌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심장약이었는데 그러면 심장에 대한 약을 또 먹는 셈이 되어버리는데요. 클로로적선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운전이나 집중할 때 주의해야 되고 이 약을 먹을 때 위장적인 흔히 있는 부작용이고 부작용 클로로적소전이 측수에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자율신경이 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장관은 자율신경의 지휘를 받는데 클로로적소전의 신경계를 억제함으로써 위장관에 전달되는 메스꺼운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심하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경증의 경우에는 스트레칭 마사지를 하면서 하면 됩니다. 근육이완제는 중추성, 말초성으로 나뉩니다. 말초성 근육이완제는 근육신경이 직접, 중추성은 이완제는 뇌나 척수에 정해서 건축 이렇게 하는군요. 지은이 배현은 어떤 분인가요? 2010년부터 10년 분당에서 약국을 하면서 약사네요. 약사로서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인데요. 아주 이렇게 훌륭한 약사님이셨네요. 아스피린과 쌍화탕이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육이완제를 먹었는데 배가 아파요. 익숙한 쌍화탕도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쌍화탕도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쌍화탕 주의해야 될 경우는 위장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복용할 때 이 성분이 숙취함이 있다.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숙취향을 복용할 때 위장장애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숙취향이 무엇일까요? 숙취향은 생제향과 비교할 때
9번 건조해서 찌다라는 숙이라는 것인데, 지황이라는 것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난소화성 다당체가 다량 들어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장장애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장장애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리도이드 배당체에 속하는 카타폴과 당류에 속하는 스타키오스, 라피노즈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에 약효를 내는 성분들이기도 하지만 장내에 소화되지 않는 설사를 유발하거나 복부 팽만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건데요. 한방에서 이렇게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를 비위가 냉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SAID의 위장 부작용을 막는 길은 복용을 안 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만약 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되도록 안 먹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위장 정의에 되는 것들은 위궤양, 위출혈도 일으킬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또 균형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신경계를 또 작용시키죠. 진정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마그네슘은 중요한 건데 바로 먹자. 진통제. 빈속이 먹어도 될까요? 진통제? 마그네슘을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면 마그네슘 혈증이 생겨서 근력 저하가 오히려 심질환 우울증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마그네슘 섭취하는 것을 고농도는 주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을 잘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부작용. 지속적인 설사가 영양가 때문이라고요? 비지속적인 설사. 비타민 B군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타민은 그 지방대에서, 에너지대에서, 단백질 내에서, 비타민 B, 그리스, 아미노산, 단백질 대에서, 유전자, 이렇게 다양한 이 소화효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함량 비타민이 전성시대입니다. 비타민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양제를, 비타민제를 먹고 속이 두부룩하다고 그렇다고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이승으로서 철분 과다 복용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철분이 면역력에 도움을 주지만 병균에 감염되었다는 철분 보충제는 안 된다. 철분이 박테리아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암이나 심혈관에 있는 경우도 철분이 대식세포와 림프구의 작용을 완화시키고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암세포로부터 철분을 격리해서 저장한다. 그러므로 암이나 심혈관 질환은 물론 산화에 취약한 고령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철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위험하다 했는데요. 변비는 철분제를 복용 후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철분제가 과다한 철분이 장내 세균을 변화시킨다. 둘째, 철분이 나한용성 인산철을 형성한다. 나한용 인산철이 재흡수가 어렵다 만드는 거죠. 철분제를 먹으면 왜 변비가 생길까? 철분은 비타민 A, 아이오딘, 엽산, 그리고 함께 제1유형 영양소로 분류되고 중요하지만 뇌의 전달, 우리 도파민 대사에도 관여해서 효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은 빈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 두근거리는 안색이, 식욕이 저하되고 밤에 자주 깨고 생리불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철분도 과하게 섭취하면 독이 된다는 거죠. 철 정도면 재생 불량성 빈혈이 되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것은 근골격계와 또 백내장과 또 위장관계 구역이 일어나고 대사에서 고지혈증, 심혈관계 고혈압, 위월경, 면역을 억제시키고 감정도 변화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부신축을 스테로이드 반응회로를 억제시키기도 하고, 유명한 한 가수가 방송에서 스테로이드 복용 후에 쿠신 증후군으로 얼굴이 부었다. 약을 끊었는데 금단 현상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아팠다. 예, 이렇게도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위험성을 말했네요.